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재정통계의 연역과 재정통계 정리와 관련된 개념과 용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 통계표들이 보여주는 한국 정부 재정의 장기적인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정부 고용에 대해서는 심층 탐구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 재정의 장기 추이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록한 통계를 모두 이용한 상세한 분석은 본 통계지부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기본적이라고 판단되는 재정통계의 장기간의 추이를 살피는 것으로 그치겠습니다. 정부 재정의 규모, 지출, 수입, 수지의 순서로 장기적인 추이를 그래프로 제시하고 간략하게 설명하는 방식을 택하였습니다. 살펴볼 재정통계의 시계열은 거의 전부 1911년부터 2015년까지입니다. 근대적 재정통계는 1896년 이후부터 수록하였지만 GDP 추계가 1911년에서 1940년, 1953년 이후에 이루어져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먼저 정부 재정의 규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규모의 추이는 GDP에 대한 비율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 재정의 규모는 작성 목적과 보관 범위에 따라서 다양하였습니다. 100년이 넘는 장기간이기 때문에 일관된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현재의 기준에 맞추어 일제강점기의 세출 통계를 재분류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재정까지 포괄한 전체 재정 규모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최근에 작성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행정통계를 그대로 합한 총계와 총계에서 보전 지출과 내부 거래를 차감한 순계를 추계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정부 세출의 용도도 행정통계에 의해서는 장기간의 비교가 곤란하기 때문에 현재의 재정통계와 비교 가능하도록 정부의 세출을 경제적 분류와 기능적 분류 기준에 맞추어 재분류하였습니다. 세출에 관해 살펴보는 이를 뒷받침한 세입의 규모, 구성과 변화를 확인하였고 세출과 세입을 살핀 후에 세입 순계에서 세출 순계를 차감한 재정수지의 변화와 정부 채무의 추이를 통해 재정의 건전성을 평가하였습니다. 조선왕조 전기간에 걸쳐 재정규모의 추이를 살펴볼 수 있는 재정통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조선왕조에서 작성한 호구통계와 과세 면적 추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살필 수 있을 뿐입니다. 조선시대의 호구 총수는 15세기의 빠른 증가, 임진왜란 이후 격감, 17세기의 급속한 증가, 18세기의 정체, 19세기의 감소라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토지 면적은 15세기 전반에 170만 결까지 증가했지만 임진왜란으로 과세 면적이 30만 결까지 격감하였습니다. 외란이 끝난 후 빠르게 회복되었지만 조선 전기의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대동법 시행 이후 작성된 재정서를 이용하여 정부 재정의 규모가 추산되었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18세기 후반 조선왕조의 정부 재정 규모는 쌀로 합산하여 대략 중앙 150만 석, 지방 250만 석, 합계 400만 석으로 GDP의 5% 정도였습니다. 중앙재정 규모는 공식적으로는 정부재정 90만 석과 왕실 공재정 10만 석을 합한 100만 석과 왕실 사재정 15만 석에서 정부재정에서 왕실에 지급한 5만 석을 제외한 110만 석 정도였습니다. 조선왕조 재정 운영의 특이한 점은 경제 규모에 비해 매우 많은 곡물을 저장하여 매년 봄에 농민에게 빌려주고 가을에 이자와 함께 회수하였다는 점입니다. 18세기에는 각종 곡물 1000만 석, 쌀로 환산하여 600만 석 정도를 축적하여 70%를 빌려줬습니다. 이자는 10분의 1이었으므로 매년 40만 석 정도가 정부의 재정 수입에 포함되었다고 추산됩니다. 19세기 위기라고 일컬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재정 상황도 악화되었습니다. 중앙정부의 재고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정부가 상인들에게 구입하고 지불하지 않은 채무가 누적되었습니다. 특히
개항 이후 재정지출의 증대로 재정운영은 더욱 어렵게 되었습니다. 갑오개혁에 의한 재정개혁이 시도되었지만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중단되었습니다. 대한제국의 수립 이후에는 제어되지 않은 왕권에 의해서 황실재정이 국가재정을 지배하는 새로운 문제가 중첩되었습니다. 정부재정의 규모를 비교적 정확하게 추산할 수 있는 것은 일제강점기부터입니다. 1895년부터 중앙정부 세출을 알 수 있지만 정부의 10년까지는 결산 자료가 아니라 대부분 예산 자료뿐입니다. GDP 추계는 1911년부터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대해서는 정부 재정의 규모를 해석하기도 어렵습니다.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 총재정 규모의 총계와 순계, 일반 정부 총지출 후 GDP에 대한 비율을 살펴보면 그림과 같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정부 재정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1세기 동안의 정부의 역할이나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크게 변화했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정부 고유 활동에 해당하는 일반 정부의 지출이 가장 일관되게 증가했습니다. GDP에 대한 비율을 기준으로 1911년 6%에서 2015년 32.3%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후술하듯이 일제강점기에는 일반 공공행정 및 치안, 경제 관련 지출이 증가하였고 해방 이후에는 국방과 교육 등의 사회 서비스 관련 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했습니다. 1990년대 이후 일반 정부 비율이 높아진 것은 사회보장제도와 비영리 공공기관의 지출이 증대한 것이 주 요인이었습니다. 한편 일반 정부와 총재정 규모의 추이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GDP에 대하여 총재정 규모의 비율이 급증하는 시기는 1920년대와 1937년 이후 그리고 1950년대였습니다. 3.1운동 이후 총독부 재정의 자립을 포기한 것과 중일전쟁과 한국전쟁의 영향이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방 이후 총재정 규모의 비율이 급증한 것은 국방비와 전후 복구를 위한 정부 지출이 증가한 영향도 있지만 일본과의 관계단절 및 남북 분단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위축되어 GDP가 급감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경제개발계획이 시행되었던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오히려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GDP에 대한 재정 규모의 비율이 감소하였습니다. 기복이 있지만 대체로 1980년대 말까지 감소한 다음 증대하기 시작하였는데 민주화에 따른 정치적인 변화와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총재정 규모와 일반 정부 차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양자의 포괄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철도와 전매 등의 공기업의 지출이 일반 정부에서는 정부 본연의 활동이 아니라고 간주되어 제외되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해방 후 1960년대까지는 양자의 차이가 크지만 이후 차이가 줄어들고 1990년대에 들어오면 일반 정부가 총재정 규모 흉계를 초과했습니다. 1998년 이후 총재정 규모 계산에는 통합재정수지의 특별회계 순계를 이용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기업 특별회계의 순이익이 계상됨으로써 약간 과소 집계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지출에서 기업 특별회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1988년에서 2015년간 평균 16.3%였습니다. 총재정 규모에서 귀속재산인 일본인 재산 불화와 민영화로 기업 특별회계 부분이 줄어드는 대신 총재정 규모 계산에는 빠져있는 사회보장제도와 비영리 공공기관이 일반 정부에 포함되어 그 지출이 빠르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일반 정부만으로 정부 활동을 파악하는 경우 일제강점기나 해방 후 1960년대까지는 정부의 역할을 지나치게 저평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아울러 해방 이후에 총재정 규모의 총계와 순계 간의 차이가 크게 벌어진 것은 내부 거래에 해당하는 중앙정부,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 점도 주목되는 변화입니다. 지방재정이 전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림에서 보듯이 기복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일제강점기 초기에 지방재정의 비율은 총계 비율은 8.6%, 순계 비율은
48.8%로서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매우 낮은 수준이었지만 점차 지방재정 단위의 수입이 확충되고 지방 교육재정과 국고지원의 증대로 빠르게 상승하였습니다. 지방재정은 1933년에 37.4%의 정점에 이른 후 점차 하락하였습니다. 해방 직후는 추계가 곤란하지만 1951년에 총계 기준으로 6.3%에 불과하였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꾸준히 상승하여 1990년부터 순계 기준으로 전체 재정의 절반을 넘게 되었으며 2008년에는 최고 66.1%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19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되어 지방자치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영향이라고 판단됩니다. 한편 1970년대 중화공업화 시기와 1990년대 말 IMF 위기를 전후한 시기에 지방재정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국가재정 운영이 중앙재정 위주로 이루어지고 지방재정의 자체 수입보다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까지 정부 재정의 규모의 장기적인 변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세출, 지출의 장기적인 변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재정 규모의 증대와 지방재정 비중의 상승은 재정 지출의 용도와 정부 역할의 변화를 수반하였습니다. 먼저 정부 지출의 경제적 분류 중에서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고정자본 형성에 관해서만 살펴보면 그림과 같습니다. 일제강점기는 비교가 가능한 1970년대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었지만 GDP에 대한 전체 총 고정자본 형성의 비율은 일제강점기 동안 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고정자본 형성에서 정부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도 일제강점기가 높았습니다. 특히 일반 정부에서 제외되어 있는 철도를 비롯한 공기업까지 포함시켜 정부 범위를 확대하면 일제강점기 초기와 1930년대 초에는 총 고정자본 형성의 절반을 초과했을 정도로 정부의 비중이 컸습니다. 1933년에는 최고 61.1%를 차지하였을 정도였습니다. 재정지출의 목적도 시기에 따라 크게 변화했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중앙정부 일반 회계에서 차지하는 지출의 기능별 구성이 크게 변화했습니다. 병합 이전에는 국방의 비중이 최고 41%까지 차지하였는데 식민지로 전락한 이후에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일제강점기 말기에는 조선 주둔군에 대한 보조금이나 일본 본국 재정으로 이전되는 전비 관련 부담으로 인하여 급격히 증대하였습니다. 해방 직후에는 다시 낮아졌다가 한국전쟁의 발발로 급격히 상승하였지만 1970년대 후반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제 관련 지출의 비중은 일제강점기에 빠르게 상승하여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조선총독부 특별회계에서 차지하는 철도와 전매 등의 공기업에 해당하는 부분이 증대한 것이 가장 큰 이유였지만 이러한 공기업 부분을 제외한 총독부 지출에서도 경제 관련 지출의 비중이 매우 높았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교육에 대한 지출은 일제강점기에 다소 비중이 증가했지만 경제 관련 지출의 순위가 밀렸으며 해방 직후에도 국방비의 압박으로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한국전쟁이 휴전된 이후 1950년대 중반부터 교육 관련 지출이 빠른 속도로 상승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해방 이후 국방과 교육 관련 지출이 증대한 것이 일제강점기와 비교되는 뚜렷한 차이였습니다. 그림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일반 회계에서 차지하는 교육을 제외한 사회 관련 지출의 비중이 1960년대 그리고 2000년대 후에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도 새로운 변화였습니다. 지방재정을 포함한 총 재정의 지출 구성을 일관된 기준으로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1970년 이후 일반 정부 총 지출의 구성을 살펴보면 그림과 같습니다. 무엇보다 1970년 이후 일반 정부 지출 중에서 사회 관련 지출의 비중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1975년에 31.9%에서
2015년에 최고 56.2%까지 꾸준히 상승하였습니다. 사회에는 환경보호, 주택 및 지역개발, 보건, 오락, 문화 및 종교, 교육, 사회보호에 대한 지출이 포함되어 있는데 교육의 비중은 1972년에 24.4%에서 2003년에 최저 14.3%까지 꾸준히 감소하였던 것에 반하여 기타 사회 관련 지출이 증가했습니다. 복지국가로의 이행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출, 지출을 중심으로 장기적인 변천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세입, 수입의 장기적인 변천을 고찰할 차례입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GDP에 대한 총 조세 수입의 비율, 즉 조세 부담률은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조세 부담률은 1911년에는 3.2%에 불과했는데 1940년 8%까지 상승하였습니다. 해방 후에도 꾸준히 높아져서 2015년에 18.5%에 이르렀습니다. 1970년 말부터 사회부담금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1990년대 이후 국민부담금이 빠르게 증가하여 2015년에는 26.8%에 달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조세 부담률이 낮았을 뿐만 아니라 전체 재정 규모에 비하여 조세 수입의 크기가 작았습니다. 총 재정 지출 승계 대비 총 조세 수입의 비율은 1911년에는 31.3%였고 최고값을 보인 1918년에는 58.8%였으며 1943년에는 30%로 1911년보다 더 낮았습니다. 세외 수입, 특히 철도와 전매 수입 등의 소위 관업 수입이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해방 후에 조세 수입의 비중이 높아진 것은 일제강점기와 비교하면 두드러집니다. 총 재정지출 승계 대비 총 조세 수입의 비율은 1967년에는 51.6%였고 2003년에는 86%에 달했습니다. 재정 수입 중에서 무상원조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특히 1950년대에 극단적으로 높아서 원조 수입인 대충자금이 조세 수입보다 더 컸을 정도였습니다. GDP 대비 원조 수입의 비율은 1952년에 최고였는데 13.2%에 달했습니다. 총 조세 수입 중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해방 이후가 일제강점기보다 낮았다는 사실은 해방 이후 재정 운영이 일제강점기보다 더 중앙집중적이었음을 시사합니다. 다만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하는 1990년대 초부터 총 조세 수입 중에서 지방세의 비중이 높아진 것은 새로운 변화입니다. 이제까지 지출과 수입의 장기적인 변천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재정수지의 장기적인 변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는 재정수지입니다. 지방재정까지 포괄한 일반 정부 통합재정수지는 최근에 작성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재정수지를 살펴보면 그림과 같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보충금 등을 일본 본국 정부로부터 지원받았지만 수지 균형을 달성한 것은 1917년에서 1918년 뿐이었습니다. 해방 이후에는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에 중앙정부 수지가 흑자였지만 막대한 원조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적어도 1960년대까지는 재정의 해외 의존도가 일제강점기보다 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재정수지가 실질적으로 흑자를 달성하게 된 것은 1980년 후반 이후였습니다. 이때부터 재정 운영이 건전해졌다고 할 수 있지만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의 흑자를 차감한 관리 재정 수지는 적자를 기록하는 해가 많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미래에 지출될 수입으로 인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과장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장기간 재정 수지 적자를 면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정부의 채무가 누적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제강점기부터 중앙정부인 총독부의 국공채 및 차입금이 급속히 누적되었습니다. 해방 이후에는 일본 정부에 대한 채무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GDP나 세입 규모에 대비한 채무의 비율이
일제강점기 말기에 비하여 낮아졌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80년대 초에 최고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후에는 급속히 하락하였는데 1997년 외환위기의 충격으로 다시 빠르게 상승하였습니다. 2015년 현재 GDP와 중앙정부 세입에 대한 중앙정부 채무의 비율은 각각 37.3%와 228.8%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재정의 규모, 지출, 수입, 수지의 순서로 장기적인 추이를 그래프로 제시하고 간략하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정부 고용의 장기적인 추이에 대해 심층적으로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